안녕하세요. 저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회피형 남편과 결혼생활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여자입니다.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해결하기보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회피형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정말 사사건건 미치고 팔짝 뛰게 됩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잘 해결되든 안 되든 혹은 더 꼬여버리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회피형 남자는 본인이 만든 문제마저도 해결하기보다 그저 도망가고 그 상황만 피하기에 급급할 뿐이었거든요. 처음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싸움을 잘 만들지 않고 뭐든지 다 저를 맞춰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포용력이 크고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했죠. 돌이켜보면 그냥 싸움이나 갈등 자체가 싫어서 적당히 저에게 맞춰주고 져준 것뿐이었지만요. 저는 문구용품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재직 중입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운영하는 한우 식육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층짜리 대형 규모의 식당이고 주차장을 끼고 옆 건물에는 카페와 노래방 건물도 함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까지 다 합치면 전체 직원이 15명이 넘고요. 남편은 대학교 졸업하고부터 줄곧 아버님 식당에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아버님은 엄청 가난한 집안의 사형제 중 셋째였다고 하는데 집 형편 때문에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울 정도로 가난했고 그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갔던 게 큰 한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엿한 대형 식당의 사장님으로 계시다 보니 그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스스로 자수성가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도 잘하셨어요. 저도 아버님의 눈물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이렇게 사업체를 일구신 아버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못 꿀 정도였기에 중졸이라는 당신의 학력에 콤플렉스가 심하신 편이었어요. 어머님도 같은 동네 출신이시고 역시나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는 못 가셨다가 나중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학력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이 좀 있으신 듯 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라고 남편과 시동생에게 학창시절 공부도 엄청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좋다는 과외니 학원이니 다 시켜줬고 공부 쪽으로 투자도 엄청 했다고 해요. 남편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하도 공부거려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고 학창시절에 좋은 기억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도 시동생도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학업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커트라인이 낮은 지방대를 겨우 졸업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졸업하고 어차피 아버님 밑에서 일할 거다 보니 대학교 다닐 때도 취업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거나 학점 관리를 하는 등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라도 공부를 잘했으면 했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 실망이 크셨던 시부모님은 하다못해 학벌이 괜찮은 며느리라도 얻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명문대 출신까진 아니고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제가 졸업한 대학을 아시군 시부모님은 저를 꽤 환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선 제일 학벌이 좋다며 공부 잘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고 대놓고 말하셨으니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긴 했어도 그래도 특출날 정도로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고 학교도 내놓으라 하는 명문대까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부모님은 너무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손주를 낳아도 아들보다는 제 머리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실 정도였죠. 당연히 제 입장에선 축혀 세워주시고 똑똑하다고 해주시니 좋기도 했죠.
저희 결혼할 때 34평대 아파트도 한 채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을 했죠. 어머님은 저에게 최대한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손주를 너무 보고 싶다라는 소리를 잘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 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고 예쁘게 사랑 듬뿍 주며 잘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혼 초부터 아이를 원해서 임신에 꽤나 정성을 쏟았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잘 생기지 않았어요. 검사를 했을 때는 저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남편 쪽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쌍각 자궁이라고 해서 약간의 자궁 모양 기형이 있었는데 사실 큰 문제될 건 없고 임신에도 큰 영향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문제로는 정자수가 적고 운동성이 비교적 낮은 편인 게 문제였어요. 남편 역시 자연임신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건강한 정자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남편 둘 다 문제가 있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저보다는 남편의 문제가 난임의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애초에 정자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굳이 시험관까지 해서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자연임신을 시도해보기로 했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험관이든 뭐든 다 시도를 해서 아이를 갖고 싶기도 했는데 남편이 좀 미적거리다 보니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까지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난임을 겪어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이를 원하는데 생기지 않으니 그 스트레스와 간절함이 꽤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도 분명 난임에 있어서 남편한테 원인이 더 크다는 걸 아시면서도 은근하게 제 탓이 더 크다는 식으로 잘 얘기하셨어요. 제 자궁 모양 때문에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수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시면서요. 쌍각 자궁이라고 해도 임신에 큰 영향은 없다고 분명 병원에서도 말했는데 곧 죽어도 아들 탓은 하기 싫으시니 저한테 더욱 화살을 돌리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저를 예뻐하셨던 시부모님이지만 아이가 안 생기면서부터 슬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로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남편하고도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자꾸 임신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당신이라도 좀 나서서 어떻게 해보라고 하면 남편은 도리어 자기가 뭘 어쩌냐는 식입니다. 제가 그럼 적극적으로 시험관을 하든 뭘 하든 임신이 되게끔 같이 노력해 보자고도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또 미적미적거렸어요. 매사 적극적인 부분이 없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를 잘 보이니 저로서는 너무 답답했죠.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는 결혼 4년도 안 돼서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자잘한 다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만 생기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시부모님이 저를 닥달하실 일도 없을 거고 그럼 저와 남편이 부딪힐 일도 별로 없을 거고 자연스럽게 모든 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부모님이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알겠다며 회사 마치자마자 시부모님 가게로 바로 갔죠. 시부모님 가게에는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시부모님 가게에 종종 가기 때문에 바쁘면 가서 일손도 좀 도울 때도 있고 직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딱히 일손 도울 건 없고 식사나 하자고 부르신 거였지만요. 자리에 앉으니 어머님이 고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굽겠다고 하고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데 가만히 저를 지켜보던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달도 소식 없지? 임신 얘기였습니다. 임신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자궁기형 그거 수술할 순 없니? 그것 때문에 임신이 어려운 거잖아.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 애가 져도 유산도 잘 된다던데. 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여자들 많고 임신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근데 왜 안 생기냐고. 정호 씨 정자 활동성이 좀 낮기도 하고. 너 왜 자꾸 정호 얘기를 해? 그때 병원에서 하는 말로 요즘 남자들 되게 그렇다던데. 정호만 유별나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라더만. 병원에서는 약간의 위로처럼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정상 정자가 많지는 않다고, 그래도 임신하는 사람들은 다 임신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머님은 곧 죽어도 자기 아들한테 문제 있는 건 아니라면서 저만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듣던 저도 기분 안 좋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겨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도 저인데 말이죠.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고기만 구웠습니다. 아휴, 내가 뭘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생기는 애가 왜 안 생기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저를 힐끗 보시던데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말끝을 흐리셨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시키는 건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야말로 이렇게 임신 문제로 사람 피말리고 닥달할 줄 알았으면 결혼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요. 제 주변에선 저보고 돈 많은 시댁으로 시집간다고 부럽다는 소리도 많았고, 처음엔 저도 그런 게 좋았습니다. 저희한테 바로 번듯한 신혼집을 사주시기도 했고요. 그런 건 다 감사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착잡한 기분으로 고기만 열심히 굽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혜림아, 혜림이 맞지? 저는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여자가 저한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에 못 알아봤습니다. 뭔가 낯은 익은데 누구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죠. 나 기억 안 나? 현주야, 하현주.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거든요. 엄청 친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한 번씩 했던 사이긴 했습니다. 반가워. 오랜만이다. 순간 못 알아봤어. 나는 너 한 번에 알아봤는데 너는 고등학교 때랑 그대로다. 그래, 너는 너무 예뻐졌다. 고마워.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는 거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한 10년 됐다. 그치? 그렇지. 너 그때 전화까지 안 왔니? 맞아. 그건 기억하니? 그럼 기억하지. 저는 현주 얼굴이 기억나자마자 학기 도중에 전학을 갔던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만난 현주는 저를 몹시 반가워하더라고요. 식사하고 가는 거야? 너는 식사하러 온 거? 가족분들이셔? 우리 시부모님이시고 여기는 우리 남편. 제 소개에 현주는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혜림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분은 이 가게 사장님 아니신가? 현주는 저희 가게에 몇 번 왔던지 남편을 대강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여기 우리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야. 어머, 이 가게가? 그렇구나. 여기 되게 맛집이잖아. 크고 손님도 많고. 혜림이 너 시집 잘 갔구나? 그 말에 저는 그냥 멋쩍게 웃었죠. 가게 밖에서는 현주의 일행들인 여자 4명이 현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회사 동료들인가 봐. 그 말에 현주가 갑자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이 아니고 대학원 동기들. 대학원? 나 박사학위 준비하고 있거든. 내 대학원 동기들이야. 같이 밥 먹으러 왔어. 어머, 그래? 현주의 말에 저희 시부모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그렇구나. 어느 학교예요? 현주가 학교 이름을 말하자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공부 진짜 잘했나 보다. 그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 준비? 석사 끝내고 이제 막 시작이에요. 교수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어머, 그렇구나. 세상에, 우리 며느리 친구가 엄청 수재였네. 아, 아닙니다. 현주는 쑥스럽다는 듯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저는 현주의 말이 좀 의아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현주랑 엄청 친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아는 현주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다고 기억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못하는 축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학 가고 나서 마음 잡고 공부를 했던 건지 그 좋은 명문대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꽤나 놀랐죠. 나는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봐야겠다. 그럼 얼른 가봐.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연락처 줄 수 있지? 저는 현주에게 연락처를 찍어주었습니다. 현주는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우연히 만난 것도 신기한데 뜻밖의 현주 근황을 들으니 더 놀랍기도 했죠. 현주가 가고 나서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현주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준비한대요. 사람이 딱 봐도 똘똘하고 야무져 보이는 게 눈에 총기가 다르더라고. 그러게, 혜림이 너는 저 친구랑 친했냐? 엄청 친했던 건 아니고 그냥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때도 공부 잘했어? 제 기억에 공부는 그닥. 얘는 공부 그닥인 애가 그 좋은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니? 네 기억이 잘못된 거겠지. 아휴, 하여튼 멋있다. 세련돼 보이고. 그러게. 어머님, 아버님은 현주가 몹시 마음에 드신 듯 했습니다. 가뜩이나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하신 분들이기에 명문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현주가 너무 좋아 보이셨겠죠. 물론 고등학교 때의 현주를 알던 저는 좀 의아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날의 만남은 그냥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예의상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지만 구태여 연락을 따로 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감기 몸살 기운 때문에 병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갔을 때인데 마침 약국에 아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셨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작은 사모님이네. 그 이모님은 저에게 작은 사모님이라고 잘 부르시거든요. 여기서 다 뵙네요. 어쩐 일이세요? 나 허리하고 손목이 안 좋아서 여기 3층에 정형외과 왔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안 좋으세요? 일하다 보면 그렇죠 뭐. 작은 사모님은? 저는 감기 몸살 때문에 내과 왔다가. 그래요? 근데 여기 환자 많아가지고 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렇네요. 그렇게 저는 이모님 옆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이 계속 저를 힐끗힐끗 하시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 것처럼요. 왜 그러세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오늘은 휴무신 거예요? 그렇죠. 작은 사모님은 퇴근? 네. 그러다가 이모님의 약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기, 나는 먼저 가볼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이모님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가셨습니다. 저도 기다렸다가 제 약을 받아서 약국을 나섰죠. 그런데 저기 작은 사모님, 약국 앞에서 고개를 돌렸는데 이모님이 가지도 않으시고 그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어머, 안 가셨어요? 저기 내가 가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모른 척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그래도 작은 사모님이랑 얼굴 본 지가 몇 년인데 내 일 아니라고 모른 척하는 게 내 양심상 좀 그래. 라면서 곤란한 얼굴로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기
작은 사장님 말이에요. 새댁 남편. 네, 조금 단속을 해야겠던데. 단속이요? 그게 무슨... 있잖아. 요즘 어떤 여자를 자꾸 데리고 가게에 종종 오거든요. 여자요? 누구요? 나야 모르지. 근데 내가 본 것만 해도 두세 번 정도 봤는데 데리고 오면 꼭 둘이서 룸으로 간다? 뭐 홀에서 식사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둘이서 룸으로 가서 식사를 해. 나도 그 룸으로 서빙 들어간 적 있는데 내가 들어오니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도 별말을 안 하대. 근데 알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좀 그런 거. 물론 내가 뭐 모르는 친한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은 사모님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내가 괜한 말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찜찜해서 뭔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모님의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외간 여자를 가게에 한 번씩 데리고 오고 룸에서 둘이서 식사도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친구나 지인이라고 해도 결혼한 유부남의 행동으로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저는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괜한 얘기를 한 건가? 아니에요. 아마 뭐 아는 지인이라던가 친구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 생각해서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응, 나는 작은 사모님 조금 걱정돼서 저기 혹시 아니더라도 내가 얘기했다는 건 말하지 말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그렇게 이모님께 인사를 했고 이모님은 돌아서서 가셨어요. 마음 한켠으론 그냥 별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남편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따로 가게까지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는 걸까? 그것도 굳이 룸에서. 그래서 저는 이미 멀어진 이모님을 쫓아갔어요. 저기 이모님. 예. 죄송한데 혹시 그 여자가 한 번만 더 가게에 오면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이모님한테는 절대 피해가는 일 없게 할게요. 문자 한 통만 주면 된다는 거죠? 네. 알았어요.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하지. 네,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가 또 오면 문자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부로 남편이 나 몰래 여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마음 한켠에선 내 오해일 것 같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죠. 남편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내가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남편에게도 따져 묻지 않았고 별다른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넘게까지 이모님에게 별다른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도 서서히 잊게 되었고 별 생각이 없어질 때였어요. 그런데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됐을 무렵 저는 외근을 갔다가 회사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 왔어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가게에 또다시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죠. 저는 회사로 들어가다 말고 차를 돌려 시부모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부모님도 놀라서 보시더라고요. 네가 여기 웬일이니 이 시간에? 외근 갔다가 오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갑자기? 네, 이 사람 어딨어요? 어? 아, 저기 나갔어. 볼 일 있어서. 나갔다고요? 어딜요? 모르지. 볼 일 있어서 나갔나 본데. 그러게 연락을 미리 하고 오든지. 왠지 어머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지 싶은 기분으로 저는 그럼 남편한테 전화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그 순간 룸에서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황당해서 어머님을 슬쩍 보니까 어머님은 다급하게 남편더러 다시 들어가려고 눈짓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어머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여자랑 하하호호 떠들며 그냥 나왔죠. 남편의 뒤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알려줬던 그 여자였죠. 저는 도대체 어떤 여자랑 있었던 건가 싶어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여자를 보고 너무 놀라 기함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로 몇 달 전에 우연히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인 현주였습니다. 남편과 얘기하며 나오던 현주는 입구에서 서 있는 저를 보고 움찔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하고 남편이 언제 둘이서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단 말인지, 둘이 왜 저렇게 다정하고 가까워 보이는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제가 벙쪄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하현주. 혜림아. 둘이 뭐야? 왜 여기서 같이 나와? 둘이 아는 사이야? 언제부터? 아, 내가 여기 단골이라서 와서 종종 식사하거든. 그러면서 사장님하고 좀 친해졌어. 내 남편하고 친해졌다고? 횡설수설하는 게 누가 봐도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룸에서 둘이서 식사를 한 거야? 왜? 그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둘이 뭐냐고. 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 다물고 있는 남편에게도 물었습니다. 야, 김정호, 네가 얘기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언제부터 얘랑 이렇게 된 거야? 제가 따지는데도 남편은 입 꾹 닫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오시는 겁니다. 가게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어머님은 뭐예요? 내가 뭐? 지금 어머님 아들이 외간 여자랑 여기서 식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지켜보고만 계세요? 아니, 오히려 방금 숨겨주신 거죠? 아니, 식당에서 밥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여기가 무슨 모텔도 아니고. 남편이 얘랑 둘이서 저 방에서 식사하고 나왔다는데 그게 안 이상해요? 입장 바꿔서 아버님이 모르는 여자랑 둘이서 식사하고 나왔다고 하면 어머님은 아, 그렇구나. 모텔도 아니고 식당인데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얘 왜 이렇게 난리야?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그래요? 그럼 따로 얘기할게요. 저는 남편을 강제로 잡아 끌고 나왔던 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연주도 같이요. 그리고 문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건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고 어머님 아들한테 물으셔야죠. 야, 김정호, 너 입 없어? 얘기 좀 해봐. 네가 얘랑 어떻게 하는 사이고 왜 둘이서 이러고 있느냐고.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 좀 봐라. 어머님은 제발 좀 빠지세요. 뭐? 누구더러 빠지라 말아야? 저는 난리치는 어머님 무시하고 두 사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누가 얘기할래? 남편은 여전히 입 꾹 닫고 있길래 하연주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얘기해봐. 네가 왜 내 남편이랑 이러고 있어? 둘이 무슨 사이야? 그런데 하연주까지도 남편 하듯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입만 꾹 다물고 있으니 환장하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앞에 보이는 남편 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만났으니 연락한 흔적이라도 있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갑자기 폰을 뺏으려고 하니 폰 안 뺏기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실랑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님도 일방적으로 저한테 그만하라고 말리시고요. 저는 악착같이 남편 폰을 뺏으려고 했죠. 어디 봐. 말을 안 하니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아, 그만 좀 하라니까. 왜 이래? 하면서 남편이 저를 확 떠밀었고 저는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순간 눈앞에서 별이 번쩍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남편이 나를 떠밀었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나 밀었어? 아, 그러게 남의 폰을 왜 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야? 저는 다시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이번엔 어머님이 저를 확 떼어놓으시더라고요. 아우, 그만 좀 해라. 얘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어머니. 야, 됐다.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다 말해버려. 무슨 말요? 얘 정호야. 그냥 얘기해. 어차피 언젠가 얘기하려고 했잖아. 그 말에 남편은 여전히 말을 안 했고 결국 어머님이 말하셨습니다. 너 정호랑 그만 살아라. 갈라서. 네?
다짜고짜 저한테 그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만 살라고요? 그래, 그만 살라고. 왜요? 이 사람이랑 쟤랑 바람이라도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말에 헛기침만 하고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남편은 제 동창하고 바람이 난 겁니다. 니들 미쳤어? 야, 김정호, 바람? 너 제정신이야? 미안하게 됐다. 근데 솔직히 우리 사이 안 좋아진 지 꽤 됐잖아. 그건 너네 엄마 아빠가 허구한 날 임신 타령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리고 사이 안 좋아졌다고 바로 바람 피니? 그것도 마누라 동창이네랑? 너네 엄마 아빠? 얘 말하는 뻔세 봐라. 어머니,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아들 바람 피는 거에 동조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네가 왜 우리 아들을 나무래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나도 며느리감으로 너보다 현주가 더 좋다. 네? 학벌 좋아. 좀 있으면 교수 될 거야. 성격 사근사근 착해.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종호 아이도 임신했다. 임신요? 어머님 말을 듣는데 저는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연주를 다시 만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게 꿈만 같더라고요. 야, 너 임신했어? 미안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너 돌았니? 하면서 제가 현주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어머님이 놀라서 저를 확 떠미시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 또 바닥에 밀쳐지고요. 임신했다는데 어딜 건드려?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하는데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머님, 남편, 하연주 그 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고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까무라칠 것 같은 기분을 이 악물고 참고 일어났습니다. 뭔가 머리 뒤통수가 불편해서 만져보니 아까 테이블에 부딪혔을 때 찢어졌는지 피까지 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남편과 하연주도 헉하고 놀라고요. 제 손에 묻은 피를 보는데 속에서는 정말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이혼? 누구 맘대로. 그리고 나 이거 진단서 떼서 고소할 거야. 너네들 상간소송도 할 거야. 예! 어디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두고 보자. 내가 니들 다 가만 안 둬. 저는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깔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병원에 갔고 두피가 찢어졌다고 해서 꼬매고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로 폭행 고소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속에서는 정말 악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혼도 절대 안 해줄 거고 그것들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근데 남편은 그 일 이후로 집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얘기할 의지도 없고 그저 이 상황을 회피하고만 싶었던 것 같았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상간소송과 폭행 고소도 준비하려 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지만 상간소송은 반드시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 준비에 가장 필요한 증거가 없었어요. 사실 내연녀인 하연주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겠지만 걔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만한 것이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난리칠 때 녹음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던 저는 뒤늦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증거를 만들 수 있을까? 남편이나 하연주하고 통화라도 다시 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좀 만나재요. 당사자인 남편과 하연주는 뒤로 쏙 빠져있고 어머님이 자꾸 나서서 저랑 얘기를 하신다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비겁한지도 알겠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얘기하고 싶거들랑 남편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결국 약속 장소에 남편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이나마 같이 산 와이프에게 끝까지 예의도 없고 비겁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도 정말 바닥까지 남은 정마저 다 떨어졌죠. 심정적으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을 만큼요. 할 얘기가 뭔데요? 이미 이렇게 된 거 너랑 정호 다 끝났잖니. 차라리 깨끗하게 이혼해라. 싫은데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제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데요?
억울해 죽겠는데. 저 이혼 안 해요. 그냥 상간소송만 할 거예요. 상간소송? 네, 저 증거 다 있고요. 그날 가게에서 했던 얘기들, 저 밀친 거 다 녹음했거든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증거로 충분하다네요. 어머님 아들 하연주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할 거고요. 어머님 아들은 폭행 고소도 진행할 겁니다. 아들의 불륜 사실을 묵인한 어머님한테도 위자료 소송 걸 거고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어머님 얘기 듣자마자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다다다 얘기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녹음했어? 그 와중에? 너 지독하다, 정말. 아무리 지독해도 어머님 아들만큼 지독하고 어머님만큼 지독할까요? 박사 며느리 얻을 생각에 신나셨죠? 근데요, 저 이 사실 그 학교에도 다 알릴 겁니다. 뭐? 학교에도 다 알릴 거라고요. 게다가 인터넷에 올려서 아버님 가게 이름까지 다 밝힐 거예요. 실명으로. 얘가 미쳤나?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지. 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어 보이세요? 고소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까짓 벌금 얼마든지 낼 거고 어디 진흙탕 싸움 해보자고요. 저도 이렇게는 못 넘어가죠. 누구 좋으라고요. 이혼? 꿈도 꾸지 마세요. 어디 가게도 소문 다 나보고 그년 학교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박사는 개뿔 쪽팔려서 학교도 못 다닐 텐데. 어머님도 박사 며느리 얻기는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하고 개사해서 낳은 자식, 외방 자식으로 한번 잘 키워보세요. 걔가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저는 절대 끝까지 이혼 안 해줄 거니까.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벌금 내든 말든 소문 다 낼 거고 이혼도 안 해줄 거다. 상간소송만 걸 거다. 어디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 있으니 어머님도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았죠. 저는 정말 그럴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날 하연주 앞에서 저 밀치고 이혼해달라 요구했던 그 일이 생각할수록 너무 악에 받쳤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태도를 살짝 바꾸시더군요. 혜림아, 그래, 네 심정도 기가 막히겠지. 우리도 너한테는 충분히 미안해. 이제 와서요? 다 필요 없어요. 아니, 내 말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 그거다.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뭐가 좋겠어? 너한테 이득되는 게 있니? 결국 너도 개망신 당하고 너도 힘든 거잖아. 개망신 당해도 돼요. 어쨌든 저는 피해자니까 개망신을 당해도 어머님네보단 덜하겠죠. 제 말에 어머님이 한숨을 쉬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톡 까놓고 원하는 게 뭐야? 결혼 생활은 이미 쫑났으니 너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다 같이 죽어보자고요. 너 진짜 이럴래? 차라리 모두한테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보자 이거 아니야. 좋다. 그럼 이건 어떠니? 너네 살고 있는 신혼집? 그거 넣어주마.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야, 너 지금 코웃음 칠 때야? 그게 돈이 얼마짜린데? 그거 가지고 입 닫으라고요? 당연하지. 그 정도면 차고 넘치지. 니네가 무슨 애가 있어. 결혼 생활을 오래 했어. 톡 까놓고 꼴랑 3, 4년 살고 애도 없이 이혼하는 건데 6억짜리 아파트 받으면 너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 요즘 떨어져서 6억까지 안 돼요. 어쨌든 너 결혼할 때 별로 해온 것도 없는데 그렇게 치면 손해보는 장사 아니라고. 어머님은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더 기분 나빴는데요.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받을 거 제대로 받고 이혼해 주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거든요. 이미 정 다 떨어졌고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렇게 치면 차라리 계산 똑바로 해서 받을 거 받고 쪽내는 게 저한테 더 나은 선택이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어머님은 잘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조용히 협의 이혼해주고 상간 소송이니 폭행 고소니 아무것도 걸지 않겠다는 조건으로요. 게다가 더불어 나중에라도 학교든 가게든 소문내지 않겠다. 조용히 갈라서 주겠다 약속하면 그 아파트 바로 넘겨주신답니다. 만약 저도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자기들도 변호사 빵빵하게 사서 대응할 거라고요. 저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는 떠났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실 그 편이 저에게도 나쁘지 않은 딜이었습니다. 남편 놈이 감정적으로 괘씸하고 어쩌고를 다 떠나서 일단 저는 상간소송을 진행할 만한 확실한 증거조차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앞에서 큰 소리 쳤지만 증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승소할 거란 보장도 없고 또 승소한다고 해도 위자료 몇 천만 원 받는 게 다일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파트 받고 쪽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다른 소송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해주기로 각서 쓰고 공증까지 받았죠. 저도 아파트 받고 나면 그냥 저 쓰레기 인간하고 이혼하고 다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구태여 제 에너지와 시간 들여서 소문내고 그런 짓 할 생각도 없어졌고요. 남편은 뒤에 꽁꽁 숨어 있었기에 어머님하고 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참 기분 더럽더라고요. 적은 나이도 아니구만 자기 엄마 뒤에 숨어있는 꼴 좀 봐라 싶고요. 그래서 한편으론 저런 인간은 내가 사양이다 생각하며 차라리 이혼하는 게 잘된 거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몇 억짜리 아파트까지 줘가면서까지 새며느리를 그렇게 얻고 싶은 건가 싶기도 해서 엄청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물론 새며느리 자체보다도 손주를 임신했다는 게 더 크긴 했겠지만 명문대 박사 출신 며느리라는 것도 시부모님 입장에선 놓치기 싫었던 간판이었을 겁니다. 그걸 아니까 더 더럽고 치사하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하긴 했지만 좋은 이혼이 어디 있겠나요. 끝까지 스트레스 받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죠. 그러던 와중 저는 그맘때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한다고 제 소식을 전했더니 친구도 너무 놀라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혼하느냐고 해서 이혼 사유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하연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더더욱 놀랐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하연주랑 짝꿍도 하고 저보다는 훨씬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지금은 연락 안 한다고 해도 한때는 꽤나 친했던 친구였기에 더 놀랐겠죠. 뭐? 하연주랑 니네 남편이? 진짜 어이없지 않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리고 하연주 미친 거 아니야? 하연주가 니네 남편이랑 원래 아는 사이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연주가 시부모님 가게 대학원 동기들과 식사하러 왔었고 그때 안면을 처음 텄었다는 얘기를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친구가 대학원이라는 말에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잠깐만, 그게 뭔 소리야? 걔가 대학원생? 박사 준비? 그것도 그 명문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걔가 무슨 박사 준비야? 걔 대학도 안 갔어. 고등학교 졸업이야. 나도 23~4쯤까지 연락하다가 말아서 아는데 대학 근처도 안 갔다. 나랑 친구할 때도 무슨 작은 건설회사 격리를 한다고 했고 그 후에는 건너듣기론 피부과에서 여드름 압출하는 그런 일 한다고 했었는데. 친구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라고? 하연주 얘기하는 거 맞아? 그래, 하연주.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하연주 말이야. 내가 걔한테 너무 질려서 연락 좀 하다가 아예 손절했잖아. 왜 질렸는데? 왜긴 왜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라는 겁니다. 저도 화들짝 놀랐죠. 거짓말? 걔 완전히 병적인 허언증이야. 처음엔 나도 몰랐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다 거짓말인 거야. 친구인 나도 다 속인 거지. 자기 아빠가 사업하고 엄마는 사립유치원 원장이라고 하고 오빠는 의대 다닌다고 했거든? 너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걔 나름 가방도 비싼 거 들고 다니고 신발도 메이커만 신었잖아. 비싼 걸로. 그런 것까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좀 부자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해. 그래 맞아. 지네 아빠가 차가 여러 대라서 골러 탄다고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나한테 비싼 아파트 산다고 했거든. 한번 집에 놀러 가자고 하니 절대 안 된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슨 다 떨어져 가는 월세방에서 지네 오빠랑 엄마랑 살더라고. 아빠도 안 계셔. 돌아가신 건지 이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빠가 의대 좋아하시네. 고등학교 중퇴에 배달일하더만.
엄마도 사립유치원 원장이 아니고 유치원 급식소에서 일하신다고 하고. 걔가 거짓말을 하도 뻔뻔하고 감쪽같이 하니까 나도 몰랐거든. 그러다 같이 친구인 애가 있는데 걔가 다 알려줘서 알았어. 나도 걔랑 친구로 지내는 몇 년 동안 다 속은 거지. 나도 열받아서 너 왜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거짓말을 하느냐 한번 따져 물은 적도 있는데 자기는 거짓말한 적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막 억울하다는 듯이. 와, 그거 보면서 얘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다. 좀 소름 끼치는 애다 싶더라고. 왜냐면 지가 하는 거짓말을 지도 믿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거리 두고 멀어진 거야. 그 뒤로는 딱히 연락은 안 했는데 다른 친구 말로는 피부과에서 일한다는 얘긴 들었거든. 그 얘기를 내가 2년 전인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걔가 명문대 대학원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거짓말하는 거야 걔. 친구의 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친구 말로는 하연주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진짜 처지와 모습을 숨기고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너무 놀랐죠. 저를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거리낌 없이 바로 대학원생이라고 했거든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동기라고 했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너무 황당하다 못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시부모님은 나중에 교수까지 준비하는 학벌 좋은 며느리 드릴 생각에 신나서 저를 내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저로서는 너무 쌤통이니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혹시 하연주가 이랬다는 그 피부과 어딘지 알 수 있냐니까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피부과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몇 달 전 이미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이라고 하면 한창 남편하고 놀아날 때인데 그때 그만둔 모양이었죠. 어쨌든 하연주가 대학원생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한결 가뿐한 마음으로 아무런 티내지 않고 이혼 준비를 신속하게 이어나갔습니다. 협의한 대로 아파트는 제 소유로 이전했고 그에 맞춰 이혼도 마무리를 지었죠. 상황 자체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친구에게 하연주의 실체를 듣고 나니 오히려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갈아타려고 한 며느리가 사실은 이름하고 나이 빼고는 진짜가 없을 정도로 지독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안 시부모님과 남편의 표정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연주의 임신은 진실이었는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하연주의 배도 많이 불렀더라고요. 이혼 조정 기간까지 끝이 나고 모든 이혼 형식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법원을 나왔더니 어머님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시더라고요. 다 끝났지? 예. 그래, 그만 가자.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도 잘 지내라.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럼 우린 먼저 가마.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시길래 저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네, 어머님도 예쁜 손주랑 새며느리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저는 좋게 얘기했는데도 어머님 표정은 영 떨떠름 하더라고요. 참, 혹시나 싶어서 말하는데 약속 안 지켰다간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 뒤에서 딴 말 하지 마라. 우린 너한테 줄 거 다 준 거니까. 그럼요. 저는 했던 말은 지켜요.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이 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참, 어머님. 그 말에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겠네요. 끝난 마당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와중에 무슨 말? 별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 홀가분하게 잘 끝냈고 아무 감정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 현주 있죠, 하연주. 어머님 새 며느리 될 사람이요. 제가 최근에 같은 동창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 김정호, 너는 아나 모르겠네. 동창이 하연주 별명을 하나 말해주더라. 어머님은 모르셨죠? 당신도 모르고. 지금 뭔 소리해? 갑자기 무슨 별명? 걔 이름이 하연주잖아요. 근데 별명이 허언주였대요. 허언증이 너무 심해서 허언주. 그 말에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너 뭐하니 지금? 이제 와서 현주 욕이라도 하려고? 아니요. 제가 뭐하러요. 그냥 그동안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친구 말로는 하연주가 이름하고 나이 빼고는 진짜가 없었대요. 당연히 박사 준비하는 대학원생도 아니라고 하고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뭔 헛소리야. 저는 피부과 이름을 적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헛소리는 내가 한 게 헛소리가 아니라 걔가 한 게 헛소리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했다는데. 그 학교 대학원생도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하고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사업하신다 그러고 엄마가 사립 유치원 원장이라고 거짓말했다는데 그것도 다 개뻥이래. 그리고 오빠가 의사니 뭐니 그런 소리도 했어? 전혀 아니고 걔네 오빠 배달 대행한대. 무엇보다 하연주도 대학원생이 아니라 여기서 근무했대. 이 피부과. 대학원은커녕 대학도 못 나왔다고 그러네. 어디 직접 확인해봐.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종이를 뺐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너도 몰랐나 보네. 좀 잘 알아보지 그랬어. 어머님 어떡해요? 아파트까지 줘가면서 며느리 새로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새빨간 거짓말쟁이네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잠깐만, 현주가 대학원생이 아니라고? 그리고 현주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유치원 원장님이라고 했는데? 와, 걔도 참 레퍼토리 안 바뀌네요. 10년 전에 한 거짓말을 아직까지 하고 있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나마 남은 정이 있어서 모른 척 할까 하다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너 지금 이간질 시키는 거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혼하고 저 이 사람하고 다 끝났어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간질 시키고 있겠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도 남편도 눈이 엄청 심각해지더라고요. 하연주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느낌이었죠. 저는 얘기해줬으니까 그 뒤론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신나서 돌아 나왔습니다. 어머님하고 남편은 그 종이를 보며 이게 뭐냐고 서로 묻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며 끝까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제정신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해주는데? 네가 정신 팔려서 칠렐레 팔렐레 그년이랑 살려고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다 해줘야 돼? 너는 끝까지 남 탓하니?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때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작정하고 속이는 앤데 내가 고등학교 때 걔가 어땠는지 어떻게 알아? 내 친구도 뒤늦게 알았다는데. 아이씨 정말.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뭔데 나한테 연락하냐고. 아 답답하니까 연락했지. 엄마 아빠도 완전 뒤집어지고. 하면서 약간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리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다 확인해 봤어? 다 거짓말 맞지? 그래. 속 시원하냐? 와씨. 내가 학교도 여러 번 데려다 줬는데. 어쨌든 니애 임신한 건 맞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는데. 애 낳고 나면 친자검사 하기로 했어. 참나. 아주 시트콤이 따로 없네. 너는 무슨 그런 애랑 동창이야? 그 말에 저도 완전 꼭지 돌아서 따졌습니다. 야, 김정호. 너 내가 지금 욕하고 싶은 거 참는 줄이나 알아. 엄마 뒤에 숨어서 찌질하게 굴어서 내가 너한테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는데 와이프 동창이랑 바람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진짜 똥이 들어오니까 내가 피한 거지. 야, 너야말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그리고 너한테는 하연주가 딱 어울려. 그 난리 부르스를 쳤으면 그냥 그 애 낳고 같이 살아. 둘이 완전 잘 어울리니까. 남편은 회피형 찌질이에 와이프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에 아주 환상의 궁합이다. 뭐가 어째? 너 앞으로 나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해. 그러면 그 각서고 뭐고 다 터트릴 줄 알아. 그리고 저는 전화 끊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받은 아파트는 나중에 딴 말 나오는 일 없게끔 바로 급매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좀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가격으로 팔았죠. 참 기가 막힌 일을 겪었지만 어쨌든 남편과 시부모가 겪은 일을 보니 쌤통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진짜 전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또 개싸움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친자라고 하면 시부모가 앳뺏으려고 난리칠 텐데 하윤주도 가만 안 있을 거고 친자 아니라고 하면 더 볼만 하겠죠. 어찌됐든 저는 팝콘이나 튀기며 남일 보듯 관망하려고 합니다. 그 시끄러운 싸움에서 빠져나왔으니까요. 참 기막힌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그나마 남는 거라도 있으니 됐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참에 답도 안 나오는 비겁한 회피형 남편과 무식한 시부모도 잘 정리했다 싶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